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기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총수 부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김대우 경제일기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은 다시 총수가 없는 공백 사태를 맞게 됐는데요. 지금 삼성의 대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총수가 없다기보다도 총수가 이제 그 교도소 바깥에 없는 거고 이제 구치소 안에는 계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총수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총수가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확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상법상 이 회사의 총책임자는 CEO 또 이사회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어느 회사에도 지금 등기 이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이사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룹 전체 차원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또는 생명 이런 전체 차원에서 일이나 삼성 어떤 오나 가게의 일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구치소에 가서 직접 지휘를 받아야 되는 좀 불편해졌죠. 그런 면에서 뭐 어떤 불편의 정도지 삼성이 뭐 경영에 비상을 맞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좀 안타까운 그렇게 느낍니다만은 삼성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특히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두 사람의 어떤 그 부재가 어떤 그룹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삼성그룹이라면 미래도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룹사 전체의 문제는 사장단 회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면 이 사업 지원 TF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농단 사건 때 그룹을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정농단의 어떤 그 한 축으로 지목이 돼서 국회에서 없애라고 그랬고 삼성이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게 후속으로 만든 게 이제 사업지원 TF라고 있는데 여기에 정현호 사장이 계세요. 이제 이분이 사실상 미래전략실장으로서 그룹을 이재용 부회장이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사실상 그룹 업무를 총괄해 왔었거든요. 예. 특히 이 정현호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하버드 대학에 공부하러 갔을 때도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같이 리포트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어떤 복심 또 이 지휘사항 이런 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다만 이제 기업 차원에서의 큰 M&A 또 총재의 결단이 요구되는 총수의 결단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그런 어떤 코스트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나라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삼성 일가와 삼성그룹의 경영을 분리해놓고 좀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당장 이제 뭐 올해 이제 삼성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좀 영향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걱정이 없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수가 사회 바깥에 나와 있느냐 아니면 구치소에 가 있느냐 그것 자체로서의 뭐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구치소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게 따라서 영향은 충분히 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 상속세를 4월 달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 이를테면 주식을 팔아서 납부할 것인지 네. 현물로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연부연납이라고 5년 분할 납부할 것인지 이런 이제 결정들 이런 것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게 꼭 구치소 안에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불편은 하더라도 뭐 회사에 결정적인 변화가 온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현대자동차의 우리 정몽구 회장이 모든 실권을 갖고 있을 때 구속돼서 오랜 기간 구치소 영어의 몸이 된 적이 있어요. 또 SK의 최태원 회장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영어의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한화 김성현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최고 오너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 기업이 더 잘못되다든지 좀 주가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요. 여러 가지 불편은 있겠지만 네네. 너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 경제가 잘 못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다소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크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도 좋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 언택트 열풍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호황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사가 올해 지금 3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지금 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운드리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또 대만 TSMC사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단순 복제 생산이 가능한 좀 저기술의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어느 기계나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쓸 수 있는 이 반도체가 있거든요. 이것은 공장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에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세계 2등, 우리나라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단가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고 가동률도 낮아서 많이 팔아도 떨어지는 이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른바 비메모리 반도체, 근데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을 움직인다든지 컴퓨터 칩에 통신을 연결하다든지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파운드리인데요. 아, 네. 예, 파운드리는 보통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이 똑같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모든 회사 하나마다 기계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이 설계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그래요, 반도체에서. 그리고 설계를 하면 그 설계도대로 좀 생산을 해주는 회사가 파운드리인데요. 그 파운드리에는 지금 대만 회사인 TSMC가 세계 1위입니다. 그렇군요. 기술도 제일 네. 좋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만은 지금 1위에서 10위까지 안에 한 5개 정도의 상위 랭킹은 다 대만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2년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삼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삼성 다시 재확대 플랜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도 파운드리를 한번 키워보겠다 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12조를 투자하는데 대만 회사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31조를 투자한다. 2배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잘 나가는 회사가 돈을 더 투자하니까 네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지금 끈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삼성전자를 의식한 어떤 조처라기보다도요. 인텔이라는 원래 반도체의 본고장 인텔이 이 반도체 기술에서 좀 퇴보를 해서 최근에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만드는 기술은 다른 회사로 넘겨라. 파운드리에 위탁을 줘라. 이랬는데 이게 지금 대만 TSMC하고 협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이 만드는 이 시스템 반도체를 TSMC가 대신 그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그 파운드리 만드는데 약 31조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또 미국에 공장을 많이 세우거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TSMC의 저런 대대적인 투자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예. 그러나 뭐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TSMC가 수년 전부터 계획해 왔던 것이고 네네. 우리도 지금 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TSMC와 점유율 차이가 이미 나는데 지금 투자 금액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은 그런 파운드리 전문 회사도 아니고 종합 반도체 회사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비메모리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고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술력 이게 하루아침에 지금 되는 게 아니고요. 특히 기술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그 패블리스 회사들, 그러니까 설계 회사들의 수주를 따오는 건데요. 지금 퀄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앞서가는 회사들로부터 우리가 그 수주를 따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삼성이 대만의 TSMC보다도 크게 못하거든요. 그렇게 된 데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만 그동안에 주로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객 관계가 없은 데다가 대만은 비메모리 쪽만 해놓은 데다가 대만의 반도체 인사들이 지금 세계에 AMD라는 회사,
엔비디아 거기에 오나 CEO 다 대만 사람들입니다. 네.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팹리스트로부터 수주를 따오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초미세 공정, 5나노 이하로 아주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의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전자에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또 요즘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에는 그렇다면 혹시 영향은 없는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주가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 안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대주주니까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판다면 사는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고 파는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겠지만은 오나가 구치소에 들어갔다 해서 삼성 주가가 그 요인 하나만으로 크게 오른다거나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3년 전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도 주가가 오히려 더 올랐었죠.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 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변수들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은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계속 폭발할 것인가. 당장 지금 상당히 수요는 굉장히 빨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망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변수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과 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거와 별개로 경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놓고 볼 때는 경제적 요인을 가지고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주가가 어제는 또 떨어졌다가 오늘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떨어진 것은요, 이재용 부회장 쇼크라기보다는 네. 같은 이시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예. 지금 과열의 조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전 더 심리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줬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가도 크게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반전하고 있는데 주식은 하루하루 시세를 가지고 지금 오르는구나 내리는구나 이렇게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순위도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만에 5%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좀 요인들도 짚어보고 싶고 현재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들이 어딘지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아주 재밌는 분석을 했어요. 통계는 항상 나오는데 저렇게 예리하게 분석을 연합뉴스통신이 했더라고요. 네. 자, 일본의 우리나라에서의 비중, 경제적 비중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통계인데요. 한때 저희들이 젊었을 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35%를 장악하는 최대 수출국이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최대로 수출하는 나라. 일본이 감기가 들면 우리는 독감, 메르스 같은 걸렸어야 했을 정도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 2020년도 통계를 보면 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4.9%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약 40%에서 4.9%로 떨어졌으니까 정말로 금석지감이 있죠. 과거의 일본이 아닌 것이죠.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가 과거보다 좀 엷어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 쪽에 더 지금 비중이 커진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일본 경제가 좀 수그러드는 거, 좀 위축된 거, 또 일본 경제의 모델이 수출 위주에서 내수 중심으로 간 거, 또 작년에 한일 간에 이른바 소부장 전쟁 있지 않습니까? 진영 네. 문제를 둘러싸고 그런 것들 여파까지 닥치면서 총체적으로 일본은 점점 비중이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수출하는 물량 다른 나라 수출국 순위에서 지금 5위로 떨어져 있죠? 네, 네네. 맞습니다. 예, 예. 5위로 떨어져 있는데 6위인 대만하고 그 차이가 거의 안 굉장히 나죠. 이제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5.52 또는 6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절대적인 수출은 우리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약 4분의 1을 중국과의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또 이제 베트남이 한때 일본하고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는 약소 수출 대상국이었는데 일본을 훨씬 앞서 있고요. 또 홍콩이라는 작은 도시국가, 그 도시국가와의 거래량이 우리가 홍콩에 수출하는 게 일본보다 훨씬 네네. 많은. 그래서 옛날에 일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보신 대로 수출국가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인데 지금
이 코로나 충격 속에서 미국 경제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플러스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경제가 회복되면 중국에 네.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 일단은 이런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 지표를 놓고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중국의 운명을 걸어야 되겠다. 중국이 점점 크고 무역 비중도 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오판인 것이요. 우리나라가 25%를 중국에 파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에 파는 상당 부분은 중간재 제품이에요. 중국의 소비재로 파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수출하는 것이 수출 통계로 잡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한 걸 어디로 파느냐? 다시 미국과 유럽으로 팝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이 두 나라가 수출에 있어서의 상당히 그 가치 어느 한쪽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오히려 저는 중국보다도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신남방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쪽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에 대한 투자와 교류 확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